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인 오후 2시 10분쯤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일 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는 516명이 추가가 되어 총 확진자 수는 5,328명입니다. 추가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7분이시고요.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이 4분이 더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돼서 발생한 것이 64.5%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의 전병일 외래 교수님, SBS의 김영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래 기자. 네.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에 주목하시는 게 좋을지 김영래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오늘의 키워드를 이제 정리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로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가고 있죠, 숫자가. 네, 어제가 코로나19가 발생 첫 환자가 나온 지 이제 43일째가 되는 날이었고, 어제가 벌써 43, 오늘이 오늘이 44일이네요. 44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5,000명을 돌파했고, 이 확진자 5,000명 가운데 대구의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합치면 현재 지금까지 90%의 지금 확진자들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직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4,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는 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아직까지 이 병상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일시에 발생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의 어떤 보건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 대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구에 집중되는 대책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대구에서 잇따르는 사망 후 확진, 사후 확진 사례인데요. 이 사후 확진 사례가 왜 문제냐면은 이분들은 지금 사망하기 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가 사망한 후에 확인해봤더니 감염됐더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 와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의사가 의심 가는 증상이 있어서 사후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코로나19가 확진이 됐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분들은 결국 그러면은 사망하기 전까지 이 보건 당국의 이 감시망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확진자 통계도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자가격리 대기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잡혀있지 않았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런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 대란 여전, 그리고 구매처를 약국으로 통일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까 그 윤나라 기자 리포트도 보셨지만, 이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DUR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 DUR 시스템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국 모든 약국이 이제 공유를 하는 한 개개인이 약을 얼마나 샀고 이런 정보들이 다 전산망에 남습니다. 일종의 그 공용 전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마스크를 등록시키면은 한 사람이 몇 개를 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공정하게 분배를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약국으로 그렇습니다. 통일한다는 것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진은 검토는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전산망 시스템이 여기 마스크를 등록하고 또 모든 약국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확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천지 출입 기록 분석 중이고 최초 감염 경로가 미궁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많은 발표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보건당국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신천지 신도들의 출입국 기록들을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절반 정도, 이제 어제부로 절반 정도 분석이 됐고, 오늘은 조금 더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2명에 주목을 했는데, 보건당국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문제의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음성으로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이제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하는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보건당국이 새로 본 사람은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양성이 확진이 됐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확진을 받은 건 2월 말이기 때문에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되는 신천지 교회 내의 많은
그 신천지 감염. 교회 내의 많은 감염 확산 사례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게 보건당국의 분석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완치되는 숫자, 하루에 완치가 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늘고 있습니까?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새벽 0시부터 오늘 새벽 0시까지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이제 격리 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7분이고 7명. 7명 정도고 앞으로도 더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된 사람들이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른바 신천지에 갑자기 감염자 늘게 된 계기가 대구 예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잠복기가 끝나고 뭐 격리되고 이런 기간이 이제 이번 주면 거의가 다 끝나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완치자는 그렇다고 한다면 확진자도 수백 명 나오면은 완치자도 이 정도면은 수백 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여전히 완치자 수는 적은 거죠? 예,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완치자 수가 지금 41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태리가 지금 우리보다 더 늦게 유행이 됐고 확진자 수도 지금 한 2천여 명 정도인데 이태리 자료를 보니까 완치자가 160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이 완치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완치자 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미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44일째. 네. 44일째면은 우리가 그만큼 치료한 경험도 44일 동안 쌓여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코로나19의 의료진들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임상 경험도 축적이 됐을 텐데 네. 그건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그 완치자들의 평균 재원 일수가 한 16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주 약간 넘는 2주가 기간이네요. 약간 넘어요. 그리고 또 빨리 퇴원하는 분은 한 일주일 정도면 퇴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정보가 우리 지금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상위원회가 있는데 그 임상위원회가 이 정보를 의료계와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끔 정기적으로 이 대언론 발표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냥 대언론 발표에 끝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의료계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건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의료계라는 것은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계뿐 아니라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그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혁신적인 그런 안들이 나올 텐데 지금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5천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가 SNS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파악한 일종의 통계를 내놓았는데 확진자 수별 뭐 음성 판정 받으신 분들 뭐 이런 비율까지 감안해서 하나의 이 그래프를 형성을 해봤는데 확진 비율이 지금은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확진자 수의 추이가 최근 사흘 동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이제 사실 이 보건당국이 검사를 이제 초기에는 현재까지죠 신천지 환자를 중심으로 한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신천지 환자도 대구 지역 그리고 또 대구 지역에서도 증상이 있는 분 또 이 31번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진 이 율, 그러니까 검사 대비 확진자에 대한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이제 검사가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신천지 교회와는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실제 확진자와의 접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성률이 종전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어떤 일종의 비율, 그 추이는 감소세에 있다. 보건당국도 혹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뭐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예. 인정하지 않았던 거는 이
어떤 그 확진자 이건 일단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고 예. 현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이제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추세를 분석하게 보건당국은 그보다는 일단은 먼저 지금 산적해 있는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보건당국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제 관련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통계가 쌓이기 때문에 이 보건당국 또한 이 큰 흐름을 통해서 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확진자는 늘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원재 교수는 또 이런 통계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긴장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그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계의 역량이 사실상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뭐 그 현지 의료인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부터 해서 또 공중보건의사 또 군 인력도 지금 대구 지역으로 총 집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이제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가중이 돼 있어요. 물론 8시간 근무를 합니다만 이 보호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 환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좀 아주 극한 환경이다. 2시간만 입어도 뭐 거의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네. 하던데요. 그 이제 이 보호복을 벗은 분들의 옷을 보게 되면은 정말 땀 범벅이 돼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지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대구 현지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어떻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외래선별진료소에서는 오전에 200명, 오후에 10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 수는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의료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물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는 좀 정말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물량들이 좀 급격하게 좀 단시간 내에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수술복 부족이라든가 다른 물자에 대한 부족이 좀 순식간에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물자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체력 소모가 ක්립니다. 어제도 간호사 선생님 한 분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방호복 입고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뭐 토할 것 같고 이래갖고 결국 다른 간호사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예, 실제로 남자인 저도 한 4시간 정도 일하면은 정말 한 24시간 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탈진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의료진의 적절한 체력 관리와 안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더 많은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구 현지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클지 조금 전 저 의사분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가슴에 와 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런 우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봉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조금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러면서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저런 분들을 향해서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저런 소식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의료인들도 저런 이 대구 지역에서의 의료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서 참 우리 국민들의 이런 국난 극복이랄까요? 그런 정신이 다시 한번 빛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흐뭇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은혜 기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것은 뭐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특징,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 공통점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일단 먼저 주목하셔야 될 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감염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력.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인데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 이제 감염병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된 이후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되고 나서 3, 4일 정도면은 이미 바이러스 배출량이 거의 최대치에 근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감염이라는 거는 증상이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 그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증상은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염자들이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거를 외부 활동을 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기도, 즉 이게 기도의 위쪽에서 이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보통 많은 바이러스들은 이제 하기도 깊은 곳에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침이나 이런 비말로 굉장히 쉽게 좀 전파가 되는 증상이 예. 있고 또 최초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입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한 가지로 딱 특정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뭐 열이 이렇게 많지 않거나 피로감이 있거나 인후통 같은 증상, 이게 목이 아픈 증상인데요. 이건 사실 몸살이나 그냥 일반 감기의 증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증상만 가지고 이걸 코로나19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사실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열이 좀 날 수도 있고 그냥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다 코로나19를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건당국은 또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코로나19, 우리도 이미 사스, 메르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특성, 그 제가, 증상 어떻게 네, 이 보십니까? 환자들을 처음 보면서 신종플루와 재생산 지수가 거의 통계적으로는 2 내지 4 정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 느낌은 이거 거의 홍역 같은 수준의 이 전파력이다. 왜냐면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예, 홍역이 한 16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그런 밀집된 환경에서 신종플루가 환자를 만들었던 그 이 규모에 비해서 이 코로나19는 신천지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뭐 다른 뭐 온천교회라든지 또 줌바 댄스라든지 이런 그 집단 발병 양상도요. 훨씬 더 빠르고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일반적인 그런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더 빠르다. 그리고 또한 이 증상 자체가 폐렴 자체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의료진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이 증상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환자의 증상이 급속히 악화가 돼서 호흡부전 사망으로 연결되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좀 뭐랄까 좀 방심을 한다든지 증상이 호전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료에 좀 더 이 관심을 좀 작게 가지면은 금방 악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존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네,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한 확진 판정 받으신 한 개인의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어젯밤 늦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말이죠.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지금과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70%나 돼서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무섭게 전 세계가 주목했던 바이러스인데 네. 미국 의료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만든 다큐멘터리니까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해준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환자가 편안하게 쉬고 네. 잘 먹고 잘 잘 수 있도록 돌봐주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이 우리가 할 수 네, 있었던 일의 전부다. 네. 네. 이 질병에서 완치된 것은 오로지 환자 개인의 체력과 건강, 면역력이었다. 이렇게 네.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기에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로서 이제 제시가 됐을 때는 80% 정도가 건강한 성인들, 그런 분들은 자기 면역력으로 치료가 됐다. 네. 또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반면에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치료가 좀 안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데 그분들이 주로 전신쇠약이라든지 면역력 저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인간이 장기들이 이제 망가져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따라서 이 질병은 현재 뭐 특효약도 없고 또 뭐 백신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도 평소에 개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 그런 식생활, 또 휴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 보건당국이 다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고령이고 네, 맞습니다. 기존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분석이? 네, 맞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국내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32명인데요. 33명으로 지금 판별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당국이 이제 발표를 한 거는 32였고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예. 이제 오늘 또 새로 추가된 한 명을 해서 이제 33명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이 중에서 30대 이하는 이제 그 기저질환자 총 사망자 33명 중에 50대 이상이 31명. 그런 네. 한 명 빼고는 전부 50대 이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33명 중에 30명이 지금 기저질환이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됐고 실제로 이제 보건당국에서 치명률이라는 수치를 공개했는데 네. 이게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가 이제 0.6% 정도로 이 치명률을 잡았는데 80세 이상에서는 5.6%로 이게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망자고 신체가 건강한 젊은 성인이 질병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과 김현애 기자가 설명해드린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안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 기저질환, 기존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에게는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 또 할아버님, 할머님 특히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연일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스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도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출은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마스크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부가 매일같이 내놓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일 생산이 약 800만 개, 일일 출하량이 약 1,300만 개여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구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질책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 이제 마스크 수급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당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WHO는 분명히 마스크는 빨아서 쓰지 말라고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사용해라. 충분히 환기하고 건조시킨 후에 재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또 권고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건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보기에 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 대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일단 의학적으로는 재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또는 이 불특정 다수를 오랫동안 상대했던 그런 분들이 사용했던 마스크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출퇴근할 때 썼던 소위 말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과의 노출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환경에서 마스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마스크를 집에서 건조시킨 상태에서 다음날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마스크의 이 앞면부에 있는 필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 필터가 젖지 않고 그리고 또 손상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서 잘 보관이 된다면은 그런 마스크는 한 2, 3일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식약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제 일관되게 설명해 왔던 마스크 재사용에 따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명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대책을 매일같이 내놓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사용과 관련한 권고안도 내놓았는데 사실은 기존의 권고를 좀 뒤지는 듯한 내용도 있었단 말이죠. 이 권고안을 만드는데 의사협회도 참여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같이 예. 검토를 이 마스크 권고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 지침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가 결국 식약처장이 발표할 때는 우리들은 빠지겠다. 우리들은 빼다. 왜 빠진 겁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재사용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 없다. 지금이 비상 상황이고 또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기관이고 한 정부의 공식 이제 정부 기관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되는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 식약처의 지침에 동의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권고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마스크 관련해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정부도 매일같이 대책을 내놓고 특히 사용 지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에 의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동안 숱하게 쏟아진 정보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 씻기와 거리 두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마스크는 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마스크를 씀으로써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손을 가지고 얼굴을 문지고 눈을 닦고 뭐 이럴 때 이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또 외부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방 철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가까이 가지 못할 때는 손세정제, 그 알코올이 이제 80% 함유된 그 손세정제를 가지고 손을 씻으면 역시 바이러스를 다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더라도 적어도 2m 이내의 거리에서는 예. 말을 하더라도 살살. 왜냐하면 세게 말하면 이제 비말이 튀니까.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행사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질병이 계속해서 유행할 때는 스스로가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은둔 생활. 예. 그래서 집에서 뭐 생활을 한다든지 특히 또 노약자분들, 고령자분들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감염이 되면은 또 사망에 이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이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집에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또 식사 생활 잘 하시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가 돼야 됩니다. 예. 지금처럼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일제히 마스크 사려고 하다가 보면 정말로 마스크가 필요한 고령층, 나와서 줄 서기도 어려운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좀 시청자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건강한 분들,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분들, 자기 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마스크가 없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특히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신 분들, 또 택시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그건 좀 안전할 것 같긴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도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상으로 또 가서 줄 서지 않아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이제 보통 예비비라는 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예비비들을 동원해서 이 취약계층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노인이라든지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사실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 그 지금 길게 나와서 줄 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미리
마스크 보급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 결국에는 그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 여권, 정부 여당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많은 분들을 좀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그날 고위 당정청에 같이 있었습니다. 봉쇄라는 단어가 그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회의 때는 전혀 논의가 없었는데 아마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그 브리핑 신문 보도를 보고 논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표현이 됐을까 하고 좀 약간 저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은 박능우 장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 또 최근엔 전국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능우 장관님 말씀에 저는 진심 취지는 알겠는데요. 역시 뭐 저는 표현하기에 국민 감정상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씀 들어보셨고요. 신천지 관련해서 오늘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인가요?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유공자 맞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때 뭐 참전했다는 게 맞다는 겁니까? 네, 확인을 됐었는데요.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국가유공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보훈처가 어떤 개인이 국가유공자 여부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공개를 한 건 이제 참전 유공자가 맞다, 국가유공자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1930년생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쟁 당시 6.25 전쟁 그 정도에 참가. 예, 6.25 때 참전한 게 맞다고 정부가 확인해줬고 또 신천지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새누리당 당명을 이만희 총회장이 지은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해명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아까 정치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제가 오세훈 전 시장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하면서 액수를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120만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120만 원 관련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코로나19 관련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SNS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더군요. 지나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서 합심하고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맞서 싸울 때 이것도 지나가겠죠. 임재범 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노래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이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없는 폭풍 속을 이것이
내 마지막까지 너와 내 삶의 끝